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모레까지 2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역 일대가 한때 침수되고 도림천에서는 한 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전셋값 상승세가 1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에서 전세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임대차 보호법 시행 초기 혼란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애매한 조항 때문이라는데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올 초까지 프로 배구팀에서 뛰었던 고유민 선수가 접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 선수는 포지션 변경에 따른 부진으로 악플에 시달려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중국 앱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최근 영사간 동시 폐쇄에 이어서 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로 접어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 판매가 되려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주말엔 경주에서 살펴봤습니다. 네, 뉴스의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 충남 일부 지역을 강타한 장마 소식부터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도심 같은 경우는 낮 한때 우산을 쓰고도 옷이 흠뻑 젖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사흘 동안 중부지방에 최대 250mm 많은 비가 쏟아진다는 예보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에 비가 집중됐는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구자준 기자, 지금은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있는 곳이 댐 앞인가요? 네, 저는 지금 임진강 군남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아침부터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오후 들어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더니 지금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댐에 설치된 13개 수문 가운데 7개를 열어놓고 물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초당 774톤의 물이 방류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영향으로 임진강 최북단에 있는 필승교 수위는 행락객 대피 수위인 1m를 넘어 1.66m까지 상승했습니다. 경기도는 피서객들에게 하천 주변에서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현재 서울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상태인데요. 오후 6시 기준으로 파주 118mm, 연천 103mm, 김포 11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많은 비에 피해도 속출했는데요. 파주에선 집중호우로 하수구가 역류해 상가 건물이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최대 250mm 이상의 비가 내린다고 예보했는데요. 정부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지금까지 임진강 군남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또 강남역 도로 한복판은 흙탕물 천지가 됐습니다. 비가 쏟아질 때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돼서요. 2년 전 정비 작업도 했었죠. 그래도 하수가 강하게 역류하는 바람에 맨홀 뚜껑이 빠질 정도였습니다. 박건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도로 위로 흙탕물이 쉼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인도엔 금세 성인 무릎 높이만큼 물이 차오릅니다. 일부 시민은 화단 위로 올라가 겨우 몸을 피하고 지하철역 입구엔 다리 묶인 시민들이 오도 가도 못한 채 서 있습니다. 오후 1시쯤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하수가 역류해 맨홀 뚜껑 1개가 빠지면서 일대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당시 이곳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었고 시간당 3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역류한 하수구입니다. 주변에는 이렇게 하수구에서 나온 흙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 만나러 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거의 바퀴가 되게 많이 잠겼었던 것 같고 차도 엄청 그래서 막혔었던 것 같아요. 저지대인 강남역 일대는 폭우가 내릴 때마다 피해를 입는 상습 침수 구간으로 꼽혀왔습니다. 서울시가 2018년 하수정비 공사까지 마쳤지만 오늘 폭우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소나기처럼 막 쏟아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배출하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잠시 물이 고였던 거고요.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서울 도림천에선 갑자기 불어난 물로 8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지는가 하면 산책로까지 물이 범람해 시민 25명이 고립됐다 1시간 만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 서울 경기 지역에 시간당 최대 8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해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이번엔 완전히 다른 풍경을 보시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장마가 끝나자마자 한증막 같은 더위가 덮쳤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손으로 가리고 양산을 써봐도 뜨거운 햇볕을 막기 힘듭니다.
저마다 손에 음료나 아이스크림을 들고 더위를 달래봅니다. 너무 더워서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일출 보는 거 오랜만인데 이렇게 더울 줄 몰랐어요. 갑자기 더워져서 역시 데프리카답게 진짜 많이 더울 것 같아요. 오늘 대구의 한낮 기온은 30도를 훌쩍 넘었는데요. 시민들이 이렇게 그늘 아래서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날씨 좋아갖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밖에 나왔는데 뭐 바람도 시원해서 좋고 뭐 애들도 축구하면서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34.1도로 제일 높았고 울산 33도, 부산과 광주가 30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호우특보가 발효된 중부지방과 대조적으로 제주와 남부지방, 강원 동해안 지역엔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는 닷새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고 부산도 어젯밤 열대야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내내 이 지역에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네, 임대차 3법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국회 문턱을 넘더니 어제 국무회의까지 통과하면서 일사천리로 시행됩니다. 하지만 정부 부동산 대책을 헌법 위반이라며 규탄해왔던 일부 시민들은 오늘도 거리로 나섰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굵은 빗줄기에도 거리에 나온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사유재산 강탈 정부! 오늘 집회에는 임대차 3법과 6.17 부동산 대책에 반대하는 시민 3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임대차 3법이 소급 적용돼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정부와 여당을 비난했습니다. 왜 정부가 국민들의 사유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간섭하고 임대료를 제한하고 어길 시에 무거운 직벌적인 과세를 한단 말입니까? 또 임차인도 국민이고 임대인도 국민인데 왜 집 가진 자를 적폐 투기꾼으로 모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국가가 이 개인의 재산권에 제한을 하는지 우선은 그 근거를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 임대차 3법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노후 생활을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가 됐습니다.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기존 혜택은 세제상의 혜택은 상당 부분이 피해를 줄어들게 됩니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도 이어갔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행진하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태릉 골프장을 주택부지로 활용한다는 방침에 반대하는 주민들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린벨트에 아파트가 웬 말이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놓고 반발이 터져나오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자, 이렇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주택 임대 체계는 시작이 됐습니다. 전세가 동나고 월세가 채울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와중에 그래도 전세 제도는 유효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애매한 조항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싸움이 늘 거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상현, 박정석 기자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전셋값을 2년 전과 비교해보면 4억 원 후반대에서 6억 원 초반대로 27%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시행된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27%의 5분의 1 수준인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지난 54주 연속 이어진 전셋값 상승세를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전셋값을 마음대로 못 올리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앞으로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의 비율은 서울이 4%로 보증금 1억 원에 1년에 4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0.89%인 예금 금리에 비해 훨씬 유리합니다. 여기에 보유세 인상 부담까지 더해져 월세를 선호하게 돼 전세가 시장에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세입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예치하기보다는 월세로 돌렸을 때 수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각종 부동산 규제, 실거주 조건이 강화된 것도 전세 공급을 위축시킬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월세 전환이 급격하게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전세가율이 54%로 매매 가격의 절반 이상인 만큼 보증금을 빼줄 목돈 마련이 어려운 집주인이 상당수기 때문입니다. 또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가 있는 한 전세를 낀 부동산 투자는 이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됐지만 시행 초기부터 혼란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혼란을 가중시키는 3가지 키워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집주인 실거주입니다.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직접 거주하면 계약갱신을 거부할 권리가 생기죠. 그런데 집주인이 내가 살겠다고 해놓고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면 이 사실을 직전 세입자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겁니다. 인터넷 카페에서는 흥신소라도 가야 하냐는 반응까지 나오는데 실제로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집주인의 주민등록 등본을 떼보거나 우편물을 확인하는 것도 불법 소지가 있고 확정일자는 이해 당사자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전 세입자는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주택 파손입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판손한 경우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데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파손되는 부분이 자본적 지출로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은 아마 계약 해지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자본적 지출의 그 범위와 한계가 정해지지 않아서 애매하게 됐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의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이 어떻게 어느 정도 파손돼야 갱신 거절 사유가 되는지는 법만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새 세입자와 가계약만 했을 때 법 적용 대상인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는 가계약은 계약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가계약도 계약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정부 해석과 시장 관행이 엇갈리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사례가 많은 만큼 임대차 3법 관련 분쟁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늘리겠다지만 세부 규정부터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고위 공무원과 여당 의원 상당수가 아직도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참모들 상황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자리를 받을 땐 솔선수범하겠다고 말을 해도 사정이 있어서 못 파는 건 공무원이나 일반인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애초부터 살지 않는 집 다 팔라는 요구가 비현실적이었던 건 아닐까요? 최성 기자입니다. 다주택을 처분하기로 서약서까지 쓴 민주당 의원들의 주택 처분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이 지난달 22일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다주택자 의원 39명 가운데 5명만 실거주의 주택을 처분했습니다. 5명 중 2명은 집을 매각했고 2명은 상속자산을 포기하는 식으로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1명은 친인척에게 증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253명에게 2년 내 실거주의 다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총선 당시 2년 내 처분을 약속했지만 부동산 안정화를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당 차원에서 촉구하겠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문 발송 이후로도 다주택을 처분한 의원들이 처분 현황을 알려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의 다주택 처분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장관 8명은 여전히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등 3명은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을 매물로 내놨지만 팔리지 않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피스텔 지분을 매각해 2주택자가 됐습니다. 박영선, 추미애 장관도 매각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미래통합당은 히어로는 정책 실패가 만회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지난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00명에 가까운 비정규직 보안 검색 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일었죠. 취업준비생 기회를 박탈한 게 아니다. 정부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 반발은 여전합니다. 오늘 서울 도심에서는 공사 정규직 노조원 또 취업준비생들이 모였는데요. 공적 마스크가 아니라 공정 마스크를 썼다고 합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은우 기자, 집회가 시작됐습니까? 네, 비가 오던 궂은 날씨에도 이곳 서울 청계천 인근에는 1시간 전부터 1,500명가량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최 측 추산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원 700명, 대학생, 취업준비생 800여 명인데요. 보안 검색 요원들을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에 항의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기회는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집회에 참가한 취업준비생들은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청년들의 이런 주장을 이기적인 행동으로만 여겨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노조 측은 정규직 전환 방침에는 공감하지만 노사 합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가 결정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노조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졸속 정규직화를 멈추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집회에서는 불공정에 항의하는 의미로 참가자들에게 공정이라고 적힌 마스크와 생수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또 공정한 취업 기회를 빼앗겼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필기구를 부러뜨리는 항의 퍼포먼스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계천 인근 집회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 프로배구 고유민 선수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심각한 악플에 시달려 왔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고유민은 어젯밤 경기도 광주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 동료가 계속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는 게 걱정돼 자택을 찾았다가 숨진 고 씨를 발견한 겁니다. 경찰은 외부인의 침입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유민은 2013년 현대건설의 신인 1라운드에 지명돼 지난 시즌까지 뛰었습니다. 이것은 고유민 선수가 만들어낸 점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데스틴 선수의 굉장히 좋은 공격이었는데요. 주로 왼쪽 공격수로 뛰었는데 해가 갈수록 부진이 길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악플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엔 주전 리베로 김영견의 부상으로 포지션이 바뀌면서 실수가 더 잦았습니다. 이 때문에 악플이 더 심해졌고 결국 지난 3월엔 돌연 팀을 떠났습니다. 일반인이 된 신분에서도 팬들과 소통하려고 애썼지만 돌아온 건 위로가 아닌 악플이었습니다. 호소도 맞대응도 소용없었습니다. 이젠 일반인이니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밝혀봐도 더 큰 악플이 그를 올감했습니다. 고유민의 SNS엔 불과 5일 전까지 일상을 공유하는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함께 뛰었던 국가대표 세터 이다영을 비롯해 동료들은 2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고유민을 추모했습니다. 코트에서 더 잘해보겠다는 다짐도 이제는 이루어질 수 없게 됐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시즌도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기반 삼았던 지역이죠.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들이 바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세 사람이 모두 입에 올린 이름 역시 노무현이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부산, 울산, 창원 등 세 곳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당권 주자들은 앞다퉈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민주당이 배출한 역대 대통령을 모시면서 정치인으로 성장했습니다. 헌신으로 민주당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노무현 대변인이 저보고 이렇게 늘 꿀밤을 때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야 임마, 뭐 그리 망설이? 질러! 팍팍 질러! 팍팍 지르고 싶습니다.
동지들이 도와주시면 두 분의 대통령을 배출한 정말 우리에겐 신장과 같은 것입니다. 이낙연, 김부겸 후보는 부산 지역 TV 토론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놓고 격돌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군사 독재 정권보다 더 빈부격차를 키운 반서민적 정권이 되어버렸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저의 절박한 마음을 야당 원내대표로서 표현하는 것이고요. 대척점에만 서 있었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부산, 울산, 경남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이 있는 만큼 민주당 경선에서 상징성이 강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승리할 경우 정통성을 인정받았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 사활을 건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호남, 광주만큼 이 영남도 굉장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 누가 전당대회 저기서 1등 먼저지만 부울경 지역에서 1등한 후보가 누군지는 굉장한 상징성을 갖는다고 봐요. 당대표 후보들은 내일 대구 지역을 찾아 합동연설회를 이어갑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비아냥대고 호통치고 기립투표하고 21대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입니다. 이전에야 야당과 힘겨루게 하느라 그랬다지만 이제 176석 거대 여당이 됐어도 눈살 찌푸릴 모습은 여전합니다. 협치란 정말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말일까 싶기도 합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여당이 176석을 점한 국회에서 국무위원들의 태도가 강경해졌습니다. 비아냥거리는 듯한 답변도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 차관님이 동부지검장 하고 계셨죠? 네네. 아들 수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소설을 쓰신 질문도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검증대에 선 인사청문 후보자들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말씀 들어보세요. 55년 전이면은 존경하는 우리 하태경 의원님이 태어나지도 않은 시절입니다. 저에게 사상 전향 여부를 다시 물어보시는 것은 아직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치게 과학적이거나 경솔한 언행을 그 야당 의원한테 하고 있는 것은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협치가 필요할 때 굉장히 큰 곤욕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여야 합의 관행은 곳곳에서 깨졌습니다. 예결위를 제외한 17개 상임위 모두 법안 소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기재위와 국토위, 법사위에서는 야당의 상정 반대를 막기 위해 부동산 관련 법안 상정에 기립 표결이 동원됐습니다. 대개 법안 상정은 표결이 아닌 합의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달랐습니다. 물리적 저지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미래통합당은 수적 열세를 핑계로 툭하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기 일쑤였습니다. 자유보호, 독재, 앞잡이해라. 국회법 절차에 따랐을 뿐이라는 민주당과 합의 관행을 깼다고 주장하는 통합당 사이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이렇게 미래통합당이 속수무책으로 밀리면서도 그나마 송곳 같은 몇몇 의원들의 발언 덕에 대여투쟁에서 체면 치레를 하는 형국인데요. 안보경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불과 13일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원연설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협치하시겠다고.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반성하고 진단하셨죠. 이게 지금 문재인식 협치입니까? 176석이 무슨 독재 면허증인 줄 아십니까? 왜들 이러십니까? 왜 북한만 배려하느냐는 비판도 했습니다. 김여정이한테는 쩔쩔매면서 어떻게 이렇게 야당한테는 당당하십니까? 북한한테 하는 것 반의 반, 절반의 반, 1%만 그렇게 야당을 배려하세요. 친문만 배려하지 마시고 반문, 비문 국민들도 배려를 하세요. 박 의원의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쓴웃음을 짓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박 의원의 발언을 비교적 차분하게 들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조목조목 비판한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장 연설도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걸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속수무책 통합당이 몇몇 의원들의 사이다 발언으로 대여투쟁에서 체면 치레를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민찬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임차인 겸 임대인입니다. 최근 국회 5분 발언으로 지금 윤희숙 의원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일단 보수층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곧바로 민주당에서 비판의 소리가 나왔죠. 네, 먼저 전세가 사라지고 시장이 대혼란에 빠질 거라고 경고한 윤희숙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저는 임차인입니다.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최대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 축조심이 없이 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약하면 정부 여당의 준비나 검토는 제대로 하지 않고 불쑥 정책을 내던지다 보니까 시장 혼란이 커졌다 이건데 자,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시작을 해서 그게 더 눈길을 끌었어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바로 그 대목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연설 직전까지 2주택이었고 현재도 주택을 한 채 갖고 있으면서 임차인인 척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박범계 의원 지적이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윤 의원은 세종과 성북에 두 채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말에 세종시 지분 처분을 했습니다. 서초구로 전략공천이 되면서 성북구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서초구에 전세를 얻어 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1주택자란 얘기잖아요. 네. 박범계 의원 비판대로 이미지를 가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연설 직후 SNS에 연설문을 올렸는데요. 임대인이자 임차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숨기려고 했던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또 총선 당시 신고한 윤 의원 재산을 보면 성북구와 세종시 집 두 채를 포함해 12억 4천여만 원입니다. 이미지를 가공했느냐 여부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워낙에 임차인입니다라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더 호소력 있게 다가온 건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연설의 본질은 아니라는 그런 지적도 있잖아요. 네, 장재현 의원은 박범계 의원 글을 언급하며 논리가 부족할 때 쉽게 쓰는 공격 기술이 메신저를 때려 메시지에 물타기라고 꼬집었는데요.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보고 비판한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노웅래 의원인데 민주당 또 고개 숙인 소신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소신 발언했다가 하루 만에 입장 바꿨죠? 먼저 해당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176석의 의미라는 게 시물이 밀어붙어서라도 하라는 뜻이 아니고 국회에서는 다수의 다수결의 폭력도 문제고요. 논란이 커지자 하루 만에 끝까지 협치해보고자 노력했으나 상대를 너무 과소평가했다며 야당도 자격과 품격이 있어야 한다고 화살을 야당으로 돌렸습니다. 자, 그런데 노웅래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았던 민주당 지지자들 그렇다고 화가 풀렸을까요? 노 의원 SNS를 보면요. 갑자기 입장 바꾸면 헷갈린다. 다수결이 폭력이면 다수당으로 밀어준 국민은 깡패입니까? 제2의 금태섭 등 비판 댓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상태죠. 오늘 합동 연설회에선 내부 비판은 접고 야당 탓을 이렇게도 세게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착출의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21대 총선 민심 우리 일하라는 것입니다.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미래통합당 여기에 끌려다닐 수 없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도 공천도 못 받고 징계도 받았었는데 진중권 전 교수가 또 한마디를 했죠. 진 전 교수는 민주당을 향해 콘크리트 지지층만 믿고 극렬 분자들에게 끌려다니는 신세라며 피드백 시스템이 망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내부 비판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우리도 남부지방은 지금 덥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럽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65년 만에 최악의 폭염, 여기에다 코로나19까지 다시 덮쳤습니다. 전쟁 같은 유럽의 여름, 한수아 기자가 전합니다. 더위에 지친 한 청년이 정원사가 들고 있던 호스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세수를 합니다. 어제 스페인 북부 해양 도시 산세바스티안 기온은 섭씨 42도까지 오르면서 6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pues voy camino de mi casa, voy a tenderme en el sofá y voy a beber muchísima agua. 41도를 기록한 프랑스에서도 도심 분수대에 사람이 몰려들고 파리 생강에도 더위를 피해 나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37.8도까지 올라간 영국 바닷가에는 빽빽이 늘어선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습니다. 피서객이 몰리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도 어느새 잊혀졌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도 다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There is a serious concern about a second wave that's clearly now moving across Europe, and we need to take action. 200명까지 떨어졌던 스페인의 신규 확진자 수는 한 달여 만에 3,000명대까지 급증했습니다. 이탈리아 역시 그제 신규 확진자 수가 386명으로 증가해 2달 만에 가장 많은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관광이 경제의 한 축인 유럽 국가들은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올 2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12.1%포인트 감소해 최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La situación, como hemos comentado, ha producido una cascada de anulaciones que van a seguir. Todas las reservas que ya veníamos acumulando del mercado británico para estas próximas semanas. 코로나 2차 확산으로 봉쇄령을 다시 강화하고 있지만 위축될 경제 상황에 유럽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틱톡 15초짜리 영상을 공유하는 SNS인데요. 중국에서 만든 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도 안 된다, 인수도 안 된다. 미국에서 완전히 퇴출하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틱톡이 기업 문제를 넘어서 정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중국 앱 틱톡을 향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We're looking at TikTok. We may be banning TikTok. We may be doing some other things. 트럼프 대통령은 사용금지 행정명령을 동원할 수 있다며 이르면 내일 문건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5초 분량의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은 중국 기업 소유로 미국 내 사용자만 2,600만 명에 달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 앱이 중국 공산당과 연계돼 있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실제 군에는 이미 사용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틱톡을 통해 중국이 11월 대선에 개입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틱톡 미국 사업권 인수 추진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기업을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라며 인수를 허락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틱톡 인수를 위해 중국에 수십억 달러를 주는 것에 거부감을 드러내며 미국 내 완전 퇴출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중국은 제2의 화웨이 사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我们呼吁美方一些人认真倾听国际社会的声音，为包括中国企业在内的各市场主体在美经营提供开放、公平、公正和非歧视的环境。 최근 홍콩 보안법에 이어 휴스턴과 청두 영사관 동시 폐쇄로 갈등을 고조시켰던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는 틱톡을 놓고 브레이크 없는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빌 게이츠까지 미국 유명인들 트위터 계정이 털렸습니다. 범인을 잡고 보니 평범한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자, 계정을 해킹해서 뭘 하려고 그랬을까요? 워싱턴 김정은 특파원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그리고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계정을 해킹한 범인은 평범한 10대였습니다. It caused a huge uproar because Twitter realized it was this hack and they had to shut down key parts of the system for a couple hours. 현지 시간 31일 붙잡힌 해킹 주범은 플로리다에 사는 아직 앳된 얼굴의 17살 그레이엄 이반 클라크. 클라크는 총 130여 개의 트위터 계정 해킹을 주도했고 22살 니마 바젤리, 19살 영국인 메이슨 셰퍼드도 그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클라크 일당은 유명인 트위터 계정을 도용해 $1,000를 비트코인으로 보내면 30분 안에 돈을 2배로 돌려준다는 글을 올린 뒤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비트코인을 가로챘습니다. It could have been an extremely high amount of loss. The fact that it was just over $100,000 in one day is because it was caught pretty quickly.
사법당국은 클라크가 해킹을 지휘한 마스터마인드 역할을 했다며 금융사기 등 30건의 중범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당국은 익명의 해킹 공격은 뒤탈이 없을 것이란 잘못된 믿음이 해킹 범죄 집단에 있었다며 재미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해킹은 오래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테슬라가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섰죠. 도요타마저 제쳤습니다. 전기차가 도로 위 대세인 게 그만큼 분명한 건데요. 웬일인지 우리나라는 아직 피부로 체감할 수준은 아닙니다. 주말엔 경제 황규랍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골목을 거침없이 달리는 자동차. 크기는 작지만 가파른 언덕도 내달릴 수 있는 국산 전기차입니다. 이 차 실내를 보시면요, 두 사람이 겨우 탈 정도의 공간에도 이렇게 에어컨과 히터가 갖춰져 있고요. 밖으로 나와서 한번 보시면요, 이 중형차 절반 정도의 크기인데도 불구하고요, 뒤쪽에는요 이렇게 짐을 실을 수 있는 트렁크가 갖춰져 있습니다. 한 번 충전하면 10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리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성비가 뛰어나다 보니까 유지 비용 절약 차원에서 많이 구입하시고, 배달업체에서 이제 악천후에서도 배달을 용이한 차량을 많이 구입하시는 편입니다. 전기차가 인기를 얻으면서 차종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 차는 1톤 전기 트럭입니다. 한 번 충전으로 200km 이상의 이 장거리 주행은 무리지만요, 일반 트럭보다 더 저렴하게 화물을 싣고 다닐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생산량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막상 국내 전기 승용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3% 가까이 하락했고, 수입차를 빼면 43%나 감소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충전요금 할인과 구매보조금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전기 트럭으로 차를 바꾸면서 줄어든 기름값 덕을 보고 있는 문성환 씨도 올해 안에 차를 구입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대수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구입을 하고 싶어도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1년에 150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50%였던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율은 30%로 줄었고, 2022년 7월 이후부터는 할인 혜택이 모두 사라져 결국 충전료가 2~3배 이상 오르게 됩니다. 만약에 가스하고 똑같아진다면 굳이 전기를 할 필요가 없죠. 정부는 구매보조금을 2025년까지 연장해 제공하고 충전요금 부과체계 개선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올스타 출신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키움의 중심 타자 러셀이 오늘도 일찌감치 타점을 올렸습니다. 4경기 연속 타점입니다. 어제 경기에서 KBO 첫 홈런을 때려낸 러셀. 오늘도 역전을 만드는 안타를 치며 4경기 연속 타점을 기록했습니다. 2사 1-3루 상황. 초구에 방망이를 갖다 댔는데 1루 스키를 넘어가며 이게 또 안타가 됩니다. 본인도 머쓱한 듯 웃음을 보이네요. 부산 팬들의 야구 사랑은 대단했습니다. 관중 입장이 허용된 후 첫 주말 경기였는데요. 2,450석 매진이었습니다. 특히 마차도 선수를 응원하는 외국인 관객도 눈에 띄었습니다. 경기는 중고교 선후배 임기영과 박세웅의 맞대결로 팽팽하게 진행 중입니다. 메이저리거 추신수는 올 시즌 첫 번째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상대 투수가 던진 초구를 힘껏 밀어쳤습니다. 멀리 좌중간 담장을 훌쩍 넘깁니다. 14타석 만에 나온 홈런. 4회에는 못 맞는 공으로 출루하면서 151개로 현역 선수 최다 타이 기록도 세웠습니다. 프로축구 경기장엔 코로나 사태 이후 첫 관중이 입장했습니다. 서울과 일전을 벌인 성남엔 비가 내리는데도 팬들이 모였고 2, 3위 팀이 맞붙는 빅매치 전북 포항전에도 팬들의 함성이 함께했습니다. 선수들도 신이 난 듯 오늘따라 경기가 더 박진감이 넘칩니다.
연일 지역을 바꿔가며 집중 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에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이번 비 모레인 월요일까지 이어질 텐데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내일 저녁부터 모레 밤까지 수도권과 영서에는 시간당 최고 80mm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취약 시간대에 집중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수도권과 영서에는 많게는 250mm 이상, 충청도에는 150mm의 큰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영동과 전북, 경북 내륙에는 2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장마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남부 내륙은 내일도 폭염이 계속됩니다. 낮 동안 대구는 34도, 부산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에도 중부지방에 장맛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임차인이냐 임대인이냐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만 야당, 그것도 초선 의원 발언이 큰 화제를 얻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국민 심정을 정서적으로 대변했기에 호응을 얻은 거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국회에서는 아까 들으신 것처럼 아주 작은 박수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회의장에 있어야 할 통합당 의원들은 임대차법 표결에 불참하기로 해서 거의가 퇴장한 뒤였기 때문입니다. 총선 이후 거대 여당이 출범하면서 수적 열세에 빠진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그런 항변도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 표결에는 불참, 회의장에서는 퇴장, 여당이 독주하다가 실패하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수적으로 밀린다면 절박한 의지를 갖고 진정성 있는 호소로 국민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어떤 정책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지 또박또박 계속해서 화두를 던져야 할 것입니다. 일단 밀어붙이고 보는 거대 여당을 지켜보는 것도, 또 야당의 무기력을 지켜보는 것도 씁쓸합니다. 오늘 클로징 제목은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야당으로 하겠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